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3월 20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걱정들 하고 계실 거고, 저도 관련돼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드려오는 의견에 대해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은 없고요. 특히나 이 전국의 탄핵 전국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 과거 일을 좀 돌이켜 보면서 미국이 윤석열이 미국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었는지,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유감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의사 표현을 했었는지, 이런 걸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지금 윤석열이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방안이 뭔지, 왜 현재는 발표를 자꾸 연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신호들을 우리가 빨리 포착할 수 있다. 예.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자, 오늘 트럼프하고 푸틴이 통화를 어젠가 그젠가 했는데, 거기서 한국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 정황이 좀 강하게 포착이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윤석열이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요 사안만큼 이라도 탄핵 선고 말입니다. 인용되는 거,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이 돼야 되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자, 오늘까지 한미 연합훈련이 지속됐지만 오늘 끝났죠. 여러 가지가 지금 신호는 안 좋아요. 그런 말씀 계속 드려왔으니까. 자, 상황을 좀 쭉 보면서 또 생각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드린 말씀인데, 현재 선고가 늦어지자 미국이 강한 경고를 했다. 2달 전에 1월 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감 국가로 지정한 부분을 지금 사실 흘렸다. 예, 그게 지난 금요일 정도 흘린 것 같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이 미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미국도 미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국제관계는 당연한 것이죠. 네. 그 상황에서 푸틴과의 러시아전에, 우크라이나전에 있어서의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데,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미국은 제 코가 석자예요, 지금. 자, 그리고 푸틴이 작년에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이게 우크라이나 정부와 북미 종전선언이 한 꾸러미가 되었고, 그것을 같이 의논하고 있다. 이런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파토가 난다 그러면은 한국 상황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 초하고도 전혀 다른 강경한 모습을 보인 거다. 미국이 며칠 만에. 이것은 그때 러시아와 그 기간 동안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벌어진 일은 우크라이나전에 있어서 30일간의 어떤 휴전 합의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그게 가장 큰 부분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의 좀 기본적인 합의는 있었고, 좀 의아한 점, 불충분한 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두 정상 간에, 트럼프와 푸틴 간에 통화가 있었다.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이거죠. 예, 타스 통신에서 나온 거, 오늘자로 나온 겁니다. 기사가. 그 트럼프 표현을 옮겼어요. 트럼프가 푸틴과 젤렌스키와 30일 휴전에 대해서 통화를 했다. 좋은 내용이었다. 푸틴이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이 전선의 길이가 2,000km나 되는데 이걸 휴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세부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많다. 추가로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통화가 이루어졌고 좋았다. 자,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 상황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 된 것이 분명하다. 거기서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우크라이나전이 한국 상황보다 훨씬 크죠. 종전 선언보다도, 북미 종전 선언보다도. 예. 그래서 그게 어긋나면 신경 쓸 까닭이 없어요. 근데 그게 큰 분위기가 잡혔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걸 망치려고 한다. 한 패키지인데?
그러면 여러분이라도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노발대발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표현한 대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야지 이 꼬리가 강아지를 흔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꼬리 잘라버리고 말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은 자,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30일간의 휴전에 대해서 좋은 대화를 나눴고 그것도 푸틴, 젤렌스키와 각각 그 외에 여기 제가 옮겨놓은 것처럼 몇몇의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의논을 나눴다. 그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트럼프라면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푸틴하고. 가자 전쟁? 그리고 한반도 탄핵 진구. 왜냐? 그 상황은 이미 쫙 접수를 했을 거거든요. 한반도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민간 국가 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흘리면서 압박을 가했고 그 점에 대해서 내부에서 충분히 우리 내부에서 접수했을 거예요. 헌법재판소 포함해서. 당연히 윤석열 포함해서. 그렇지만 윤석열은 과거 담대한 구상을 하면서 미국과 맞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이 미국한테 개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내가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은 잡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여기에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 분명히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푸틴이 요구한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흘러간다. 양쪽이 꼬이고 있다. 같이 따라 돌지 않고. 꼬리가 흔들었는데 몸통이 안 움직여준다. 그럼 꼬리는 뱅뱅 꼬이겠죠? 텐션이 걸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3년 전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텐션이 걸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자, 이 정도 신호가 보이면 엄청나게 서로 화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윤석열의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안 좋아요. 그때는 푸틴과 당시의 대통령이던 바이든이 서로 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비빌 때가 있었어요. 푸틴과 바이든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푸틴과 트럼프가 한 패키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한테 손을 뻗쳐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요. 국제적인 여건이. 예. 그래서 이게 위기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할 정도로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가장 큰 사안은 낸시 펠로시가 윤석열한테 담대한 구상을 요구하러 온다고 기별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 내용이면 다시 하원 의장이니까 미국 내 서열이 3위입니다.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 하원 의장입니다. 그전에 실세였었어요, 당시에. 바이든의 대행으로서 온 겁니다. 대만을 거쳐서 일본도 갔다가 한국으로 왔어요. 자, 그 넘버 3가 오는데 그 일정은 당연히 사전에 통지가 되고 사전 협의조차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안을 논의할 것인지. 그래서 그 주제가 싫었던 겁니다. 담대한 구상을 요구하러 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회피를 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댔죠. 만남을 조율 중이다 그러다가 안 만난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율한 적도 없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펠로시나 파트너는 국회의장이다. 그가 국회의장이니까. 그러면 기시다는 얘기 왜 만났어요? 기시다 바보입니까? 대만의 당시 총통도 펠로시를 왜 만났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윤석열 군 들어서 거짓말 할 때 보면. 결국은 담대한 구상을 요구하러 왔고 그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이 안 된 것이 그런 의견 충돌이 있다 그러면 그게 윤석열이라는 어떤 캐릭터를 성격을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국가 간의 정상급의 만남인데 만남은 하되 웃으면서 사진도 찍되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정치력이 필요한 자리예요.
윤석열은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미팅을. 이러면 악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엄청나게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어떤 정치적 공방을 통해서 해결책을 도출한다. 이게 아예 그의 사전에는 없어요. 그런 표현이. 극단으로 간다. 힘으로 돌파한다. 이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죠. 면담 불발에 중국 의식했나를 관측. 그런 관측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친해지고 미국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면서 표를 따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 예. 자, 실제 미국은 이 점에 대해서 크게 우려했고 실제 이런 방식을 보였습니다. 실제 우리 윤석열은 중국에 가서 손을 뻗쳤어요. 예, 국내 언론은 그 누구도 이것을 대비시켜 보여주지 않았어요.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표를 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략적인 부분이거든요. 사드 도입해가지고 중국에 급주겠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단지 미국 미사일은 사주고 싶었었어요. 자, 그래서 펠로시는 와서 허탕을 쳤어요. 이거는 미국을 엄청나게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혼자 판문점을 방문했어요. 네. 그러자 우리 언론들은 또 바보같이 이런 소리를 쏟아냈었죠. 네. 펠로시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도 모르고 당시에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담대한 구상은 모를 때예요. 참 국제 문제를 다루는 우리 언론의 수준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지금도 달라진 거 별로 없어요.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판문점을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대북 발언을 주목한다. 자,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 되게 위협적인 이야기를 해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밑에 나오죠. 연합뉴스인가요? YNA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연합뉴스 맞네요. 북 핵실험의 우려 표명 가능성. 여러분 같으면 내가 바이든의 미국의 이해관계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요청하러 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한국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기 가서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펠로시가 윤석열한테 요구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제 북한하고 친구해라라는 내용인데 북한은 요구를 하겠습니까? 판문점에 가가지고 예, 자 이런 겁니다. 막상 낸시 펠로시가 그걸 다녀온 후에 이거 그네 SNS에 올린 겁니다. 트위터에 올린 거네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북한을 비난한 우리 언론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을 비난하는 이야기는 이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 미군들을 격려한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한반도 지금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새삼스럽네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 한국에서 복무하고 있는 미군들이 코리안 퍼닌슐라 한반도의 민주화를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지금 한미 연합 훈련하는 데 있어서 미군의 역할이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 수 있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고 또 지난번에 내란의 그 저녁에 당년 12월 3일 날 평택에 있는 미군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그런 걸 감안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어요. 당시에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핵실험도 하고 ICBM까지도 시험 발사했고 결국은 다 성공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낸시 펠로시는 북한을 욕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그들과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북한의 협상 카드니까. 그런데 노드스트림 폭발을 시키고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전하기로 마음을 먹자 부통령이던 해리스가 몇 달 지나서 한 10월 11월경에 다시 낸시 펠로시가 왔던 그 자리에 똑같이 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맹비난하는 발언을 하죠. 자, 어떤 건지 여러분 조금 느낌이 오시죠? 그런 신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관계들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이번에 윤석열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바라는 것은 지금 순서가 지금 되게 안 좋아요. 헌재가
윤석열 탄핵 일자는 공지하지 않으면서 한덕수 이야기를 먼저 했어. 24일. 자, 아마 제가 윤석열이라면은 윤석열이 또 그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김건희와 함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난번에 감사원장 기각됐죠. 한덕수 기각 분위기를 계속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전체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을 기각시킨다. 이런 그림이 제일 윤석열 입장에서 바람직해요. 어떤 면에서 특히 그러냐면 외교 관계적인 부분에서 더 그래요. 현재는 미국이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헌재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그 이후에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근데 헌재가 탄핵 인용을 했는데 그 외에 예를 소요 사태를 확대시킨다든지 대북 관계를 악화시킨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미국이 비집고 들어오면서 의견을 내거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렇지만 헌재가 탄핵 자체를 기각시킨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한덕수 이어서 그러면 미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어요. 왜? 한국 내부의 시스템으로 결정한 거니까. 그러면 미국하고 맞서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니까. 윤석열은. 자, 그래서 그런 점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수며 지금 전국의 주도권을 그가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신호들에 대한 부분. 자, 제가 뭐 이런 결론이 나오든 저런 결론이 나오든 큰 흐름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겪어야 될 혼란이, 공포가 엄청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요. 예. 자, 당시에 보면은 이런 움직임이 다 같이 보여요. 낸시 펠로시가 오기 전에 말이에요. 7월 말에 그 당시 서훈 전 국정원장, 여기는 북한하고의 어떤 협상 전문가입니다. 예,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트럼프 시절에 북한과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중재 역할의 실무 총책임을 여기서 맡아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한 달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출장을 가 있었어요. 여름에 7월 달에. 자, 5월 달에 윤석열 취임하자 바이든이 바로 날라왔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바이든이 우리를 진짜 많이 챙겨준다. 보통은 2박 3일인데 3박 4일로 머물렀다. 이러면서 자화자찬을 했는데 사실은 마지막 날 하루 더 늘리는 이유는 문재인을 만나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제 생기자 전화통화로 대체가 됐는데 그때 전화했을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거 뭐냐? 바이든이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요번에 하고 싶은데 지난 겨울에 못한 것은 내 실수다. 요번에 하고 싶은데 그 커넥션의 대부분을 한국이 했다. 즉 중재를 한국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 종전선언을 재점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7월 말에 다 돌아왔잖아요. 그러자 미국이 결론을 내리고 낸시 펠로시를 보낸 거예요. 나 낸시 펠로시 못 만난다. 배째라. 난 중국 가서 붙을 거야. 중국에 바로 보냈죠. 외교부 장관을. 그래서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겠다. 아시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낸시 펠로시의 미팅이 2022년 8월 4일 날 불발이 됩니다. 좀 오늘 설명드린 대로. 그런데 같은 날 유엔 사무총장은 아시아로 출장을 간다. 한국도 방문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흘리면서 흘렸어요. 자, 3일 뒤인 8월 7일 날에 우리 대통령실 내부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보실 2차장이 건강을 이유로 사퇴합니다. 군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그다음 8월 9일 날 윤석열은 펠로시한테 바람을 마친 다음에 우리 외교장관을 중국에 보내요. 그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중국 네가 미국 역할을 대신해라 이 근처에서. 이런 분위기가 강한 거였습니다. 미국이 들으면은 대노 크게 화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외교장관은 중국에 갔는데 칭다오에 펠로시도 안 만나주던 윤석열이 그보다 급이 엄청나게 처진다고밖에 볼 수 없는 주한 대사와 미군 사령관의 방문을 받아요. 그리고 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져요.
저 내용은 언론에 비춰진 바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같은 날 8월 9일 날 또는 8월 8일 날, 뭐 9일이라고 봐집니다.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주한 대사와 미군 사령관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윤석열의 자리가 또는 목숨이 간당간당할 수 있는 이런 압박을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차적으로 금요일 날 그런 게 왔죠. 우리 민간국가 지정을 확인해 주면서 이때는 그보다 훨씬 센 내용이었겠죠. 아직 헌재가 아직 카드를 쥐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카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런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시키는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작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방식이 뭐든지 간에. 자, 그리고 헌재 또한 미국의 이런 압박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8월 며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이 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관계국들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즉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거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중 외교장관 회담 완전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당시는 러시아랑 화해한다기보다는 북미 종전선이라는 스케일이 지금보다 작았어요. 훨씬. 예, 지금은 글로벌한 부분으로 팽창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림이 훨씬 커졌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은 중국의 영향권 내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양해를 구하는 어떤 제스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이 거론된 것입니다. 자, 우리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의 외교장관 보내면서 미국 성질만 박박 긁어놓은 거예요. 근데 물론 9월 달에 노드스트림을 폭파시키면서 북미 종전선언은 물 건너갔고 당연히 미국 중국 정상회담도 물 건너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 그때 사는 거죠. 어쨌거나 윤석열은 그때 이런 경험을 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당시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때려잡은 겁니다. 와가지고 미국 정부의 초강경 입장을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금 전하고 간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에 교체됐죠. 흑인으로. 이번 내란 사태 때 당시에도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한미 대사도 당시에 주한미 대사였습니다. 골드버거.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내란 상황에 대해서 전체를 쫙 꿰고 있는데 이 세상 누구보다도 훨씬 소상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9일 진행됐던 윤 대통령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폴 르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의 비공개 간담회에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나 한미동맹, 을지연합훈련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비공개 한미 안보 간담회, 안보 대회 등의 형식의 자리였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이것을 다시 이번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라간 것을 보면은 그게 상당히 센 메시지였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면 돼요. 이 정도 중요한 미팅도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갔잖아요. 민감 국가 거는 뭐냐면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와서 누가 와가지고 압박하는 말만 뱉고 갔으면은 이렇게 처리하면 끝이에요. 근데 국민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행동을 보여준 거란, 확인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강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민간 국가 리스트에 올렸다는 것을 공개한 것이 미국이 상당히 세게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꺼낸 거예요. 관련 업계가 발칵 뒤집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나마 보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이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면서 미국이 바라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하려는 거예요. 윤석열은 지금. 그래서 개의 몸통을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뱅뱅 꼬이겠죠. 네. 자,
그래서 더 이상의 압박을 안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최선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입장에서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두고 볼 일인 것 같아요. 정말로. 상황은 그가 주무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당시 VOA에서 이런 날선 비판들이 나왔죠. 너무 미국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 화났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펠로시 의장이 방한하는 것은 한미 관계를 확장을 재확인하는 거다. 이런 것은 인사치레의 말이에요. 핵심은 뭐냐? 그 뒤에 있죠. 윤 대통령의 과의 회동이 불발된 것은 그것이 중국 때문이라면 실수다. 인설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빨간 줄 거였죠. 인설트. 이게 모욕이라는 뜻입니다. 네. 자, 여기서 윤석열이 털어내면은 어떻게 삐집고 나가면 김건희가 그때 막 자, 그런 상황이 만약 초래된다면은 그 당시 미국 정부가 낸시 펠로시 안 만나준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한 거하고 비교해서 지금 미국이 가지게 될 분노하고의 그 크기 차이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저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훨씬 더 미국의 이해관계 중요한 때예요. 당시 바이든은 옵션이었거든요. 이게 물론 실무자는 당연히 한다고 보고 했겠지만 우크라이나전 이미 전황이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걸 더 할까? 아니면 북미 종전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불장난을 했던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고 빨리 원래대로 복귀해서 우리의 주적인 중국을 상대해야 될 것인가? 왜 미국 내부에 핵심 세력 내부에 그런 주장을 계속 건의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CIA 국장 포함해서. 그 갈림길에 있던 바이든이 결국은 노드스트림을 선택하면서 우크라이나전 확전을 선택한 거잖아요. 자, 그걸 트럼프가 되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북한까지 엮였어. 그리고 지난 바이든 4년 동안 미국의 상황은 엄청나게 안 좋아졌습니다. 이를 이만큼 벌였잖아요. 캐나다하고 적대고 쉽게 말해서 G7하고 다 적대는 거예요. 정 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가들 옛날 젖 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엄마 젖꼭지에다가 고약 붙이고 소독약 바르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보다 3년 전보다 북미 종전선언이 가지는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졌는데 미국의 유감이란 말이 적당하지 않을 정도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태인가. 꼬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그 꼬리가 생꼬리가 떨어지는 고통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 국민들. 네. 꼬리는 끊어집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그때 낸시 펠로시 안 만나고 보내스 이야기 했죠. 북한 7차 핵실험 위기다. 낸시 펠로시는 정작 이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미군들 고생 많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잖아요. 한반도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죠. 그것을 중국이 역할 요청했고 미국의 무역 제재 때문에 그 당시에 칩 구하기 반도체 이런 거 힘들 텐데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것들은 미국은 극대노했겠죠. 코에서 귀에서 입에서 김이 팍팍팍 나왔겠죠. 정치적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와서 두드려 맞은 거예요.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잖아요. 한국선언을. 그 앞서 미국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오나?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거 정부보다 몇 배 더 빈번해진 미국 인사들의 방한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노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관심과 지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의 입에서 정부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 때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캐치해야 됩니다. 예, 변명도 이러한 변명이 없지요.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속이면서. 그와 동시에 이때는 이제 북미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그때도 이미 우크라이나전과 우리 북미 종전선언은 연동이 돼 있었어요. 젤렌스키를 까기 시작합니다. 예,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전쟁이 날 것을 알리지 않았다. 그 젤렌스키는 국민들이 다 도망갈까봐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손해가 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전례 없는 큰 비난에 봉착하고 있다. 예. 이 말은 뭐냐? 미국이 북미 종전선언을 하면서 우리 한 담대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을 받아놓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라는 지도자의 잘못으로 그를 희생양으로 삼은 다음에 빠져나가겠다는 이런 전략을 짰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드스트림 이후에는 이런 비난이 또 싹 사라져요? 네.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엄청나게 많이 보일 거다. 미국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 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 푸틴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담대한 구상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때 이거를 전 세계 생방송으로 처리했어요. 이건 미국한테 완전히 굴복한 겁니다. 약속을 받아놓은 거예요. 예. 미국 ABC 기자가 질문을 했고 거기 이렇게 답을 합니다. 북한의 인위적 정권 전복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며 NPT 체제를 존중한다. 남한의 핵무장 안 한다. 이것이 미국의 우려였다는 겁니다. 우려.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번 내란 사태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북한과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 그렇게 미국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만 천하태평이었죠. 미국은 간이 콩알 만해졌을 겁니다. 그게 다 핵무장 이야기. 이게 윤석열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한다는 거예요. 왜?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북한과 종전선언할 수 있는 카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의 이해관계에 반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이 후속에 대해서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정책적 시도가 있을 때 우리 언론들은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지 정말 궁금해요. 네. 자, 그때 이 실무자들은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동아태 차관보들이 막 방한해서 거만한 자세로 8월 22일, 27일이죠. 담대한 구상 논의 주목. 이때는 이 사람들 어디로 왔다 갔다 했는지 아십니까? 몽골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몽골이 북미 종전선언의 장으로서 당시에 많이 고려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몽골 중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좋아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는 안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압박을 가합니다.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황 준비할 것. TFT가 바로 생겼어요. 외교장관하고 여기 통일부 장관이죠. 권영세. 예, 저 뒤에 조태열 당시 외교부 차관이 저 뒤에 앉아 있는 게 보이네요. 예, 저 이상민도 앉아 있네. 저 멀리에. 이때는 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바로. 예. 자, 이거 8월 19일 기사인데 김건희 논문 재검증 안 한다. 국민대학교. 숙대도 하파지 방구세더지 쑥 사라졌죠. 그게 얼마 전에 다시 또 올랐죠. 예, 아직도 결론 안 냈어요. 보니까 보도상으로 나타난 건 없어요. 자, 8월 17일 날 100일 기자회견하면서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자 이 건이 사그러들었어요. 자, 이것은 뭐냐? 미국의 공작이다. 이래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윤석열이 항복하자? 알았어. 바람 뺄게. 빠진 겁니다. 자, 윤석열 지금 이런 기회를 안 주고 싶을 거예요.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매여 있기 때문에 미국이 뭐라고 작전을 쓰기가 어려워요. 분위기는 물론 간파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렇지만 경고를 계속 날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을 했는데 윤석열이 소위 말해서 개긴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 무차별 폭격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그래서 엄청나게 피하려고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넣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그한테는.
지금 그리고 그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요. 현재의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우려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분명히 헌재도 미국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또 헌재가 그것을 기각을 하게 되면은 향후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항상 군부대를 국회 옆에 놔두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의 논리만 따르더라도 국무회의는 필요 없고 그냥 술 먹다가 기분 나쁘면 국회로 그냥 군대 출동시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용인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거고. 그럼 윤석열이 정권을 넘기겠습니까? 그런 짓을 하고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헌재의 고심이 깊다. 그 내용은 깊이 알 수는 없으나 윤석열과 김건희의 발언을 방향하고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많다. 뭐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꼬리는 떨어집니다. 그 고통은 우리 몫이고요. 네. 자, 이 사안들이 정리된 것은 한 달쯤 있다가 9월 29일 날 독일의 노드스트림 가스관이 폭발되면서 바이든이 북미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접으면서 사라진 겁니다. 자, 이게 됐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쳤고 2023년에도 또 한 번 시도를 해요. 바이든이 그때는 거의 노망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여기에 대해서 면역이 돼 있다. 미국이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감안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는 수준의 작전을 쓰고 있다. 자, 미국의 카드가 좀 노출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 훨씬 더 강한 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바이든이 가졌던 북미 종전선에 대한 집착보다 지금 트럼프가 가지는 또 푸틴이 가지는 글로벌 전체의 어떤 힘의 이동이 가지는 그 흐름은 훨씬 거대해졌거든요. 미국이 거기에 가지는 어떤 이해관계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진 거란 말이에요. 북미 종전선에 가지는. 그런데 윤석열은 미국 이제 웬만하면 안 속아. 이제 안 당해. 조금만 참았더니 금방 깨갱하더군. 이런 더 큰 자신감으로 엄청난 힘끼리 맞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흔들다가 몸통을 흔들려고 노력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꼬리가 떨어질 때까지 흔든다. 전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